네, 6-2단원 국제사회의 모습과 공존 노력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말 그대로 국제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공존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인데,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배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점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국제사회는 어떻게 경쟁과 갈등, 협력을 할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경쟁과 갈등을 봅시다. 경쟁은 둘이 먼저 우선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려고 서로 노력하는 건데, 그게 심해지면 싸우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 자, 이 배경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국제사회의 특징이었고, 자기 나라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겠죠. 이 경쟁은 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세계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 최근에 국가 간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있잖아.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교류를 많이 하겠죠. 그 교류를 많이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서로의 문화가 비슷해지는 현상을 보고 이제 세계화라고 불러요. 이 세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이게 갈등이 돼요. 전쟁이 대표적인 갈등이죠. 또는 뭐 무역 분쟁 요런 게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밑에 있지만 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 뭐 진짜 싸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서로 말싸움해서 피해 보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전쟁일 수 있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왜 많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자원 문제입니다. 이 자원은 이제 대표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고, 우리 1학년 때 물 자원까지도 배웠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석유, 천연가스를 두고 싸우고 있는 지역은 뭐 북극해나 아니면 뭐 페르시아만이나 이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석유랑 천연가스가 되겠죠. 물은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하천 강이 있죠. 뭐 메콩강이나 뭐 나일강이나 유명한 강 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싸운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카스피해도 있겠다. 이 카스피해, 석유도 카스피해가 있죠. 자, 그다음은 민족과 종교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제 종교 간의 갈등, 이 종교를 믿는 민족 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뭐 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죠. 맞죠? 그 나라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우리가 직접 가자 지구 전쟁도 우리가 지금 겪어봤고 맞죠?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나라들끼리. 그다음에 무역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세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국가 간의 관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해서 다투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경쟁과 갈등만 있는가? 아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도 있다. 국제사회 협력은 왜 필요하냐? 이 국제사회 문제가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평화, 안보 위협, 국제 빈곤,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의 그 국제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 국가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결의안 채택이라고 해서 협력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협력을 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서 만드는 문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권 선언이나 국제 환경 협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료 1번 뒤에 가서 볼까? 자, 자료 1번을 보면 국제사회 협력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을 도와주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뉴욕 선언을 채택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국제사회 협력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인권 문제는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나서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자, 두 번째는 환경 문제도 이게 포함되는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적혀 있죠. 자, 뭐 빈곤 퇴치, 기아 해소, 식량 안보, 그다음에 건강한 삶, 평생 교육, 양성 평등, 뭐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 가능한 거니까 후손들에게 넘겨줄 그런 지속 가능해야 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대표적으로 17가지의 목표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 가입 국가끼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할지를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로 공적 개발 원조인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국제사회의 협력 양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제사회 공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외교를 한번 볼까요? 외교는 두 국가가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는 게 외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대표들끼리 외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외교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이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주로 사신 같은 걸 보내가지고 상대방 국가에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당신 나라들과 이런 것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국가 차원도 되지만 민간 외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우리 BTS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나 이런 민간 외교도 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자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과거에는 외교 사절, 외교 사신, 요즘은 민간 외교도 같이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파트를 보자면 이 외교는 왜 필요한가? 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국가 간에 이 관계가 없으면 그 국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국가와의 계속적인 만남이 필요해. 그래서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국제사회의 공존을 같이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이 있을 때 일본이 뭘 하는지 조선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그래서 교류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거든. 그래서 외교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 자, 이번에 외교 정책을 한번 볼까요? 외교 정책은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증진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입니다. 정책.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나라와 외교를 많이 하고 어떤 나라하고는 외교를 안 하고 이걸 결정하는 걸 보고 정책이라 불러. 만약에 정책이 대성공을 가지게 되면 국가 간의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자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좀 선진국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실패를 하게 되면 외교 실패면 국가 이익의 손실이 찾아올 수 있고 괜히 저 나라하고 싸우게 돼 가지고 저 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게 돼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이렇게 좀 주변 나라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강력한 나라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일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유의점을 보면 국내 상황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뒤쪽에 자료 2번을 볼게요. 자, 자료 2번을 보면 이 핵 문제가 문제인데 자,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란이 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되게 위험하잖아. 핵 위기가 맞죠?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해서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해 줬다. 이렇게 된 거죠. 대화로 해결한 거죠. 또 지진으로 사망자가 엄청 발생한 네팔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다라고 적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국제연합과 협의해서 활동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 평화와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예시가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국제 평화 유지, 그러니까 UN 평화 유지군에 우리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같이 대응해주고 또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긴급 구호도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겪었잖아요, 맞죠? 이 코로나도 우리가 K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 체계가 해외에 소개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뭐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대처가 다른 나라의 대처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그런 것도 대표적인 외교정책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외교정책 성공 사례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 냉전 시대였잖아요. 적대 관계였어요.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적대 관계였는데 1971년에 탁구, 이 핑퐁 외교라고 부르는데 이 탁구를 통해서 먼저 스포츠로 교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정식적으로 국교를 맺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외교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밑에 2번은 이제 의식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럼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네, 그리고 왼쪽에 잠깐 볼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타난 국제평화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우리는 국제평화주의가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공격하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공격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화주의 국가다. 이걸 또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2번 세계 시민 의식 함량을 통한 국제사회 공존 노력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세계 시민 의식. 우리도 세계 속에서 하나의 시민이다.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참여 의식과 책임 의식이 있다. 그래서 항상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둬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이런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면 뉴스를 많이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거 이제 시간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하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도 좋겠죠. 필요성은 최근에는 세계화잖아요. 세계화. 세계화다 보니까 국가들끼리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힘들거나 일본이 힘들면 그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바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의식을 세계 시민 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야지 우리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세계 시민 의식 함량을 이제 위한 자세 어떻게 될까? 이 지구 공동체가 상호 의존성이 심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당연히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심해. 지금 나라들끼리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사회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보편적 가치 우리 사회 시간에 그 앞에서 인권 시간에 배웠는데 밑에 적혀 있지만 인간의 존엄, 그다음에 자유, 평등. 수업 시간에 자유 평등이 지켜져야 인간의 존엄이 지켜진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기반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뒤쪽에 자료 3번 한번 볼까요? 국제사회 상호 의존성과 세계 심의 자세인데 자, 내가 감자칩을 좋아해. 감자칩을 튀길 때 팜유라는 걸 만들어야 돼. 이 팜유를 만들려면 팜유 나무를 베어야 되겠죠. 나무를 베면 열대우림이 줄기 때문에 코끼리들이 살기 힘들어져.
결국은 이렇게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감자칩 한 봉지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시민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좀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노력은 국제사회 문제를 균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또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는 건 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나라 입장도 생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자,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른 나라 문화를 봐주는 거죠. 편견 없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요걸 보고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불러. 문화 상대주의. 상대방의 문화를 편견 없이 본다. 문화 상대주의. 자, 그다음에 자원봉사, 모금, 기증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또 폭력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폭력 방지하고, 폭력은 뭐 대표적으로 또 테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고, 극단주의 세력에는 절대 생각을 가담하지 않기. 이 극단주의는 뭐 우리께 좋다, 무조건 좋다, 남께 무조건 좋다 이런 것들이 극단적 생각이거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번 파트까지 해서 외교 정책 파트까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파트는 뭐 어려운 건 없고 어떤 예시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서 뒤에 문제 문제 풀어보시고 6-1, 6-2까지를 테스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